오줌을 놓는데 평소보다 거품이 너무 많고 계속 지속된다면 급성 방광염으로 생각을 해도 되는데 전혀 아프지도 않고 불편함이 없는데 소변에 피가 계속 나온다. 무조건 암입니다. 방광염 약으로 항생제를 처방할 때는 하루 이틀이면 증상이 싹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약을 안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성균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급성 방광염 같은 경우는 여름에 그 수가 상당히 증가합니다. 왜 생기느냐? 급성 방광염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도록 생길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름에 그 수가 상당히 증가합니다. 급성 방광염은 대부분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방광염을 거의 30배 가까이 많이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느냐? 바로 생식기, 배뇨기관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남성은 생식기가 돌출되어 있는 데다가 항문에서 많이 떨어져 있죠. 그리고 요도가 깁니다. 생식기 끝에서부터 방광까지 닿는데 대략 16cm에서 18cm 정도 된다 그래요. 길이 멀어요. 근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식기가 밖으로 돌출되어 있지도 않고 요도의 입구가 항문과 상당히 가깝죠. 그래서 항문에서 나온 대장균이 요도를 통해서 침범하기가 너무 좋은 구조입니다. 입구도 가깝고 거기서부터 방광으로 도달하는 그 길, 요도가 4cm 밖에 되질 않습니다. 가는 길도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여름철엔 땀이 많이 납니다. 회음부를 통해서 땀이 흐를 수 있고 생식기 주변이 축축하게 젖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변을 집안에서만 보는 게 아니죠. 밖에서도 마려울 수 있잖아요. 공중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게 되는데 그때는 집에서처럼 비데를 사용한다거나 물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휴지로 닦을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꼼꼼히 닦더라도 거기에는 대장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대장균이 땀을 타고 요도 입구 근처로 갈 수 있는 거죠.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방광을 통해서 흐르는 소변량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수분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대부분 입을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물을 통해서 들어오죠. 나가는 것은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엔 땀이 뻘뻘 나죠. 소변 보는 양도 줄 거고 소변 보는 횟수도 줄겠죠.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요도를 통해서 대장균이 거슬러 올라와서 방광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변을 자주 보면 자주 볼수록 어떻게 된다? 요도를 씻어주는 작용이 생기죠. 그런데 땀을 많이 흘리면 어떻게 된다? 요도를 씻어주는 그 작용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세균이 들어오는 것을 물리적으로 세척해주는 이 작용이 사라지기 때문에 또는 약해지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방광염이 잘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름철에 급성 방광염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생리 전후로는 방광염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생리 전을 생각해보면 기분이 좀 어떠시죠? 상당히 안 좋죠. 그리고 예민해지고 스트레스에 상당히 민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스트레스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코티솔이 분비가 되는데 이 코티솔 분비는 면역력이 일시적으로 약해지는 그런 현상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코티솔이 분비되고 면역력 약화로 이어지면 이게 바로 대장균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이겨내지 못하는 방광염을 만들 수 있는 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생리 중, 생리 후에는 생리하면서 혈액이 밖으로 나오게 되죠. 생식기 주변이 언제나 혈액이 있게 되는데 이 혈액 속에 있는 물질들이 세균들에게는 영양 공급 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세균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리기간 중이나 생리기간 후에는 쉽게 생식기가 세균 감염이 일어날 수가 있는 상태가 되고 그게 요도를 통해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리 전 후에는 방광염이 더 자주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방광염은 대부분 여성들에게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방광염이 생겼을 때는 성관계를 가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광염이 있을 때는 질염이 같이 있는 경우도 드물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광염이 있을 때는 성생활은 아예 멀리 하시고 치료에 집중하시고 완전히 다 나았을 때, 오줌 눌 때 통증이 전혀 없을 때, 분비물이 많다든지 이런 질염의 징후가 없을 때 부부 생활을 다시 하는 게 좋습니다. 방광염은 여러 가지 증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방광이 세균에 감염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자극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게 바로 소변을 자주 마렵게 만드는 빈뇨라는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줌이 꽉 차지도 않았는데 세균이 방광 점막을 괴롭히면서 오줌 마려운 느낌을 만들어내는 거죠. 두 번째로는 오줌 누를 때 아플 수 있어요. 어떻게든 얘들이 방광 속에 살기 시작하면 염증이 생기잖아요. 세균 감염에 의한 염증은 우리가 여드름 생각하면 됩니다. 여드름 누르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잖아요. 그렇게 통각을 만들어내는 그런 염증이 방광에 전반적으로 발생해 있다. 당연히 오줌 누를 때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줌을 누고 났을 때 뭔가 덜 누른 것 같은 잔뇨감 같은 것도 느껴질 수가 있고요. 심해지면 점막을 괴롭히면서 작은 혈관을 터뜨려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혈뇨, 소변에 피가 섞이기도 하죠. 이런 증상들이 생길 때 내가 급성 방광염이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고 얼른 병원으로 오시는 게 맞습니다.
방광은 기본적으로 하는 기능이 소변을 저장하는 기능이죠. 이 저장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조금만 방광이 차도 오줌이 마려운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과민성 방광이라고 부르는데요. 소변을 오래 참는 습관이 있다든지 방광염을 계속 자주 앓으면서 방광 주변에 있는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지게 되면 나중에는 염증이 없는 상태에서도 소변이 조금만 차면 오줌이 마렵거나 소변을 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생기는 과민성 방광이라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과민성 증상을 약화시키는 약이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고착화되기 전에 조절할 수 있는 약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방광 안에 요로 결석이 생기고 그것이 자라나는 방광결석이라는 게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여성분들에게는요 방광결석이 잘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여성분들은 방광이 있고 요도가 있으면 바로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콩팥에서 결석이 생겨서 요관을 통해 내려오고 방광 안에서 이것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여성분들의 방광 안에서는 결석이 성장할 만한 일이 잘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척추를 다쳐서 전혀 걸을 수 없어서 누워만 계시는 분, 이런 큰 문제가 아니라면 일상생활을 하시는 여성분들은 방광결석이 잘 안 생깁니다. 하지만 전립선이 너무 커서 나가는 길이 좁아져 있는 나이가 있는 남성분들, 노령층에서는 방광결석이 쉽게 생길 수 있고 그것이 또 문제가 돼서 내시경으로 결석을 제거받는 그런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죠. 마지막으로 방광에는 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방광암도 전립선 암만큼이나 비뇨기과에서 상당히 중요한 암인데요. 방광암이 생기게 되면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그런 증상이 생깁니다. 방광암이 있을 때는 소변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는 드물어서요. 소변에 통증이 있으면서 소변에 피가 난다면 이건 급성 방광염으로 생각을 해도 되는데 전혀 아프지도 않고 불편함이 없는데 소변에 피가 계속 나온다. 이럴 때는 방광암을 의심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미루지 마시고 병원으로 와서 CT 또는 내시경 두 검사를 모두 받아 보셔야 됩니다. 방광암이라는 것은 그 주변으로 조직으로 번져 들어가서 큰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광암은 내시경으로 가서 들여다보면 브로콜리 중에 하얀색 브로콜리, 그것처럼 뽀글뽀글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자라다가 문제가 되면 거기서 혈관이 터져서 피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방광암은 주변으로 완전 번져서 말기가 되지 않는 이상은 통증이 잘 생기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혈뇨라는 강력한 증상이 있기 때문에 소변에 피가 나오는데 내가 아프지 않다. 그럴 때는 이건 방광암의 사인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얼른 병원으로 오셔야 될 거죠. 가장 안 좋은 케이스는 충분히 번지고 자랄 때까지 혈뇨가 한 번도 안 나오는 겁니다. 저희가 방광암을 진단을 할 때 혈뇨가 일찍 나와주면 오히려 훨씬 낫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방광 밖으로 이 암이 번져 나갈 때까지 혈뇨가 하나도 안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진단이 상당히 늦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소변 검사에서는 미미하게 현미경 쪽으로 혈뇨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여러분들이 소변 검사 정도는 꾸준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광암은 누구한테 잘 생기냐 하면 50대 이상의 남성 그리고 흡연자에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라도 흡연을 많이 하신 분들은 신경을 상당히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끊었더라도 옛날에 담배를 많이 피운 사람 또는 지금 담배를 많이 피우고 있는 사람, 근데 나이가 50세가 넘었어요. 그렇다면 소변 검사에서 적혈구가 있나 없나를 아주 예민하게 관찰하셔야 되고, 불안하시면 1년에 한 번씩 소변 검사 비뇨기과에 가서 검사하시면 됩니다. 비뇨기과에서 소변 검사하는 거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시간만 내시면 되니까 1년에 한 번 반드시 방광암 건강도 챙기는 게 좋습니다. 급성 방광염이라는 이름이 있으면 사실 보통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성 방광염은 진단 기준이 있어요. 급성 방광염이 1년 안에 3번 이상 발생할 때 우리가 만성이라고 부르고요. 한 번 걸린 거라도 급성 방광염이 3개월 이상 치료되지 않고 있으면 우리가 만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만성 방광염 같은 경우에는 급성 방광염보다는 증상이 좀 덜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급성에서 느끼던 그 불편감들이 어느 정도 익숙해져 버리기 때문에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감은 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성 방광염을 계속 방치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방광 주변에 있는 신경들이 상당히 예민해지게 되고 과민성 방광으로 이어져서 나중에 제대로 치료를 했을 때도 과민성 방광으로 계속 약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급성 방광염이 만성 방광염이 되지 않도록 생활 개선을 상당히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생활 개선이 뭐냐? 잠 충분히 주무시고요. 물을 많이 드셔서 소변 많은 양으로 자주 보시고요. 오래 앉아있는 시간 많지 않도록 중간중간 일어서셔서 골반 속에 혈액순환이 되도록 도와주시는 것, 그리고 스트레스로부터 조금 자유로울 수 있도록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수행해 주셔야 급성이 만성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염증이 우리가 암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사실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래서 만성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상당히 주의를 하는 편인데요. 만성적으로 재발하는 방광염이 방광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는 실제로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걸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다 없다, 변수가 너무 많다 이렇게 주장하는 논문도 많아서 완전 확실하게 이걸 자주 앓으면 무조건 암입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경향성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성 방광염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생활적인 노력을 잘 해주셔야 되고, 약을 드실 때는 반드시 의사가 처방한 만큼 제대로 드시고 다 나을 때까지 다 나았는지 꼬박꼬박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성 방광염이 있으면 혈뇨를 자주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광염이 재발하면서 혈뇨가 잦다 보면 혈뇨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무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성 방광염으로 혈뇨가 생기다가 나중에 방광암이 생겼을 때 방광염 때문에 나는 피가 나는 거야 하고 이걸 계속 무시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암을 방치하고 있는 경우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만성 방광염 환자라 하더라도 충분히 나았다고 생각되는데 염증이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가 혈뇨가 너무 심할 때는 CT를 찍거나 내시경을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성 방광염과 혈뇨가 잦은 분들은요, 절대 본인의 판단으로 모든 것을 진행하지 마시고 언제나 전문의의 가이드 하에 여러분들의 생활을 진행하시는 게 좋고, 필요하다면 혈뇨에 대한 검사를 반복적으로 받는 게 중요합니다. 소변 색깔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인테리어를 위해서 가끔씩 변기를 흰색이 아니라 붉은색이라든지 다른 색깔의 변기를 쓰는 집들이 가끔 있습니다. 비뇨기과에서는 소변의 색깔을 워낙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변기만은 항상 하얀색이 좋습니다. 그러면 소변의 색깔이 뭐가 중요하냐? 소변을 봤을 때 소변이 상당히 노랗다, 너무 진하게 나온다, 지푸라기 색이다, 그렇게 나올 때는 소변이 농축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이건 그 사람이 수분 섭취가 적었거나 수분 섭취량에 비해서 땀을 너무 많이 흘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소변이 진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요로결석이 잘 생길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소변 보는 양이 줄 테니까 방광염이 잘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방광 건강이 나빠지거나 요로결석으로 신장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은 너무 짙은 색이 아니라 어느 정도 묽은 생수에 약간 가까운 그 정도 색깔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소변이 노랗게 나오거나 진하게 나올 때는 얼른 물을 마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게 되면 보통 두 가지 색을 띱니다. 피가 난 지가 얼마 안 됐다, 아니면 방광 근처에서 피가 났다, 이럴 때는 소변이 붉은색을 띱니다. 그런데 소변에 피가 나오는 그 원인이 콩팥 근처에 있잖아요. 그러면 내려오면서 혈액이 약간 변질이 됩니다. 소변 색깔이 검붉거나 콜라색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갈색, 콜라색, 검붉은색이 나올 때는 혈뇨일 수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고 일어났을 때는 완전히 투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는 과정 안에서 장시간 동안 수분 섭취를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 첫 소변이 조금 짙다고 해서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아침 첫 소변을 보고 나서 많은 양의 물을 드시고요. 그 다음과 다음에 나오는 소변 색깔이 어떤지 관찰하는 건 좋겠죠. 다만 여름철에 열대야에서는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그럴 때는 정상적인 수준 이상으로 소변이 농축될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로결석을 앓으시는 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로결석을 자주 앓으시는 분들, 매년 돌을 하나씩 두 개씩 배출하시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전에 물을 많이 드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열대야 기간만이라도 물을 많이 드셔서 자면서 소변이 농축되는 것을 막고, 자다가 소변 때문에 깨겠죠. 깼을 때 오줌 누고 다시 물 한 컵 드시고 주무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다 한 번 깨서 피로할 수는 있지만 요로결석이 생겨서 고통스러운 것보다는 열대야 기간 한 달 정도 자다가 한 번씩 깨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소변에 거품이 나오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소변에 단백뇨가 있다든지 요로 감염이 있을 때 실제로 거품이 많아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줌을 놓는데 평소보다 거품이 너무 많고 계속 지속된다면 걱정하시기보다는 그냥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보시면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장 기능, 요로 감염 이런 것들은 숨어 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고민만 하지 마시고, 비뇨기과 온다고 해서 부끄러운 일 아니니까 편하게 병원에 오시면 됩니다. 여성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요실금이 생기는 것은 여성분들의 방광이 있고 방광에서 요도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요도를 감싸고 있는 요도 괄약근이 어디에 있냐 하면 우리 골반 밑을 받쳐주는 골반 저근과 함께 같은 평면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골반 저근이 약해져서 밑으로 처지게 되면 방광을 잡아주는 이 괄약근도 같이 약해지게 돼요. 그래서 골반 저근이 약해지면 요실금이 생기기 쉬워지는 거죠. 골반 저근을 가장 쉽게 다칠 수 있는 게 뭐냐? 출산을 할 때
우리가 아이가 나오는 그 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칼집을 넣습니다. 그래서 요실금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아이를 질식뿐만 하지 않고 제왕절개로 낳고 싶어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요실금에 대한 공포가 있으신 분들은 출산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제왕절개가 아니라 자연분만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신 분이라면 남들보다 골반 저근이 손상돼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케겔 운동을 열심히 해서 골반 저근을 늘 건강하게 유지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골반 저근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약해지죠.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근력이 약해지고 골반 저근도 근육이니까요. 그런데 젊을 때도 골반 저근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오래 앉아 있을 때. 항상 앉아 있기만 하면 이 근육이 눌려 있잖아요. 이 근육도 눌려 있으면 산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노폐물도 제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 근육도 제대로 버티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이 근육이 얇아질 거고 힘이 약해지고 아래로 처지게 되겠죠. 그래서 건강한 골반, 건강한 배뇨 생활, 건강한 성생활 이런 걸 위해서 남자도 여자도 골반 저근은 아주 중요합니다. 올바른 케겔 운동을 알아내셔서 항문을 조여주는 요도 주변에 힘을 압박해서 위로 당겨 올리는 듯한 트레이닝을 꾸준히 하셔서 골반 근육을 건강하게 유지시키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약을 드시면서 케겔 운동을 하는 게 기본 치료입니다. 그래서 약을 먼저 써보고 케겔 운동을 해서 해소가 됐다, 증상이 완화가 되면 굳이 수술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나이가 많이 드시게 되면 그런 것도 역부족일 수가 있고요. 출산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회음부를 많이 다쳐버리게 되면 운동만으로는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부요도 슬링 수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성의 요도 아래쪽을 살짝 열어서 작은 메쉬 같은 띠를 이렇게 둘러주는 건데요. 그 띠를 둘러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소변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특히 복압성 요실금, 내가 기침을 할 때 소변이 샌다든지 달리기를 할 때 소변이 샌다든지 그 현상을 아주 효과적으로 조절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중부요도 슬링 수술입니다. 수술도 굉장히 간단해서요. 국소마취로 수술하시는 교수님들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치료 옵션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수술적 치료도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방광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 것 1순위라고 하면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물입니다. 수분 섭취를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물 이외에 차나 이런 건 괜찮냐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커피나 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뇨작용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뇨작용이 있으면 나올 때는 많이 나오는데요. 꾸준하게 일정하게 나오는 게 좋지, 나올 때 확 나와버리고 뒤에 탈수가 발생돼 버리면 일정 시간 동안 오히려 소변량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물이 낫고요. 그리고 크랜베리 주스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랜베리 주스를 먹으면 방광염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실제로 교과서에 보면 크랜베리 주스라는 섹터가 있어요. 그런데 크랜베리 주스가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크랜베리 주스는 대부분 답니다. 드셔보시면 아는데 설탕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크랜베리 주스를 챙겨 먹다가 살이 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계속 크랜베리 주스를 드시는 것은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크랜베리 주스의 효과를 느끼시는 분이라면 방광염기가 살짝 느껴질 때, 또는 너무 피곤한 날, 방광염이 생길 것 같다, 그럴 때는 한 잔씩 드셔도 되지만 일상적으로 크랜베리 주스를 계속 드시는 것은 오히려 과한 당이 몸속에 들어오는 결과를 줄 수 있으니까 그건 피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방광질환도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산소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리를 움직이면 다리로 가는 혈액이 방광으로도 골반 속으로도 가기 때문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의 기관을 건강하게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혈액의 공급이고요. 혈액의 순환입니다. 그래서 골반 내에 혈액순환을 좋게 만드는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고요. 방광 건강도 전립선 건강과 마찬가지로 앉아 있을 때는 나빠지기 때문에 낮에 많이 앉아 계시는 직업을 하시는 분들은 운동만은 앉아서 하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로 들자면 자전거가 될 수 있고, 로잉도 비슷한 자세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긴 분들은 로잉이나 자전거를 선택하는 것은 조금 피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광염약으로 항생제를 처방할 때는 감기약하고 비슷한 주의를 드리는 게 있습니다. 항생제를 드셨다면 반드시 3일 이상은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항생제가 제대로 작용을 해서 균을 완전히 죽이는 데는 적어도 3일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방광염약을 여러분들이 드셔보시면 아시는데 하루 이틀이면 증상이 싹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약을 안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방광염에 내성균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범죄자들 중에서 상당히 무서운 범죄자들, 아주 흉악한 살인범들은 범죄 현장에 있는 사람을 싹 다 죽여버리는 범죄자가 가장 무섭잖아요. 세균한테 있어서 우리가 먹는 항생제는 그런 범죄자 같아야 돼요. 이 항생제를 만난 세균은 싹 다 죽어버려야지, 이 항생제를 만난 채로 살아남은 애가 있으면 걔가 바로 내성균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항생제가 충분히 세균을 다 죽여줄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 약을 드셔주셔야 오히려 항생제 내성균이
굉장히 덜 생깁니다. 방광염 약을 타두시고요. 일주일씩 달라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렇게 길게 타놓고 안 좋으면 한 봉지씩, 두 봉지씩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방광염, 내성균을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방광염이 생기면 기본적으로 병원에 와서 진짜 방광염이 맞는지, 일시적으로 방광 자극 증상이 생긴 건지를 우선 구분하셔야 되고요. 항생제를 처방을 받으셨다면 충분히 의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꼭 드세요 라고 얘기를 하신 그 기간 동안은 약을 드시는 게 좋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